그럼 첫 번째로 어, 어, 이 심포지엄을 제안하고 준비해 주신 그 카이스트의 배충식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IEA 전망으로 본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번 인사드립니다. 제 첫 번째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짚어나가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IEA의 기술 전망, 에너지 기술 전망으로 본 탄소 중립 시나리오, 글로벌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가 안 먹네요. 아니, 이게, 네네, 됐습니다. 2021년에 국제에너지기구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 넷제로 에미션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에 보시면 석유, 석탄, 그리고 이거 지금 연결돼 있나요? 네네. 그리고 천연가스. 이 내추럴 리소스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넷제로 에미션 시나리오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서 이 화석 연료를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으로 치환을 해서 20% 줄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를 세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리소스를 활용을 하고 많은 양의 그 에너지는 전기로 만들어서 엔드 유저들한테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50년의 전기 공급량은 2021년에 2배가 되겠고, 이건 거의 전량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올해 얼마 전에 나온 ETP 2023, 2023년에 발표한 에너지 테크놀로지 퍼스펙티브를 보면 이 넷제로 에미션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항목이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태양광, 풍력을 위시로 한 신재생 에너지, 전기화, 효율 향상, 바이오 에너지, CCUS, 행동이나 자세 전환, 수소, 원자력을 포함한 연료 전환,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국제 원료 공급망과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해야 된다는 숙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6개 기술로 배터리 전기차, 퓨얼셀 트럭, 히트펌프, 청정 전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린 전기라고 부르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전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청정 수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청정 재생 합성 연료, 이렇게 6가지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청정 재생 합성 연료는 사실 2030년 이후에 주로 사용하는 장기적인 전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송 부분을 보면 넷제로 에미션 시나리오의 목표치에서 연료 비율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한 전기차가 45%, 나머지 55%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수송기관인데, 28%가 이퓨얼, 16%가 바이오에너지, 석유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석유가 계속 사용되는 것은 CCUS에서 그거를 탄소를 저감한다는 전제에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재생 합성 연료, 이퓨얼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나 원자력으로부터 나온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고, 이게 이제 그린 수소라고 부르는 거죠. 이 수소에다가 공기 중의 질소나 포집된 CO2를 합성해서 무탄소, 수소나 암모니아를 만들거나, 또는 탄소 포집을 전제로 해서 탄화수소 계열의 연료, 메탄올, 가솔린, 디젤, 메탄, 제트유, DME 등등 아주 다양한 연료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 연료의 특징은 수소하고 암모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하이드로카본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 리소스나 또는 공기 중에서 직접 CO2를 포집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LCA 측면에서 탄소 중립 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소기를 그대로 써도 된다는 장점이 있겠고, 하이드로카본 계열에서는 지금 현재 원유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정돈된 형태로 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연료를 만들어서 출력 성능이나 배기 성능을 좋게 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찬노기 위원장님부터 다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게 요구되는 비행기, 선박, 상용차, 그리고 건설기계, 잔존 군용 차량 같은 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고밀도 액체 연료라는 필요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에너지 서플라이 체인에서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국제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편중된 신재생 에너지를 전 세계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그 보급망이 필요한데 그 보급을 할 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나온 전기로 수소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은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같은 것으로 수송을 하는 에너지 캐리어로서의 역할도 또한 큽니다. 이 두 가지가 그냥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인 수준의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3주 전에 EU에서 이퓨얼의 탄소 중립성을 인정을 했고 독일이나 일본은 각각 3조, 1조 정도의 R&D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랩솔이나 포르쉐가 만든 칠레의 하루온이나 그리고 노르웨이의 노스크나 중국의 이메탄올 공장 같은 공장들이 파일럿으로 건설이 되고 건설 계획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LCA를 통한 이산화탄소 감정이 국제 표준으로 만들자는 무브먼트가 있으면서 또한 역시 그 필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나온 ETP 2023, IEA ETP 2023은 정말 독특한 레포트였는데요. 2006년부터 나온 ETP들은 계속 목표치만 내놨었습니다. 특히 2021년의 넷제로 에미션 시나리오는 가장 그 극단적인 목표, 이상적인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 IEA가 처음으로 이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이 이번 ETP 2023의 제일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 안에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그래프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뽑은 걸 보면 배터리 전기차를 만들 때 필요한 원료들이 모두 다 부족하다. 전 세계 모든 우리나라 NDC나 우리나라 탄소중립선언 포함해서 모든 정부의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다 합해봐도 리튬은 40%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건 리드 타임이 없습니다. 새로 발굴하지 않는 한. 그래서 돌파 기술이 생기지 않는 한은 넷제로 에미션 실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됐는데 그러면 다른 건 되냐?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퓨얼은 80%가 부족합니다. 계획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이퓨얼을 포함한 DAC나 이것들은 리드 타임이 2년에서 5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DAC나 CCUS의 모든 정부는 아주 많은 투자를 하거나 금융 지원, 세제 지원을 통해서 이것을 빨리 현장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 IEA ETP 2023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ETP 2020년 걸 보면 그때 당시는 2070년에 들어가면 CCUS가 6분의 1, 한 17%의 기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2050까지는 한 10% 정도인데 여기가 17%라는 얘기는 CCUS가 정말로 상용화가 되면 그 다음엔 기여도가 점점 커질 거라고 본다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부터 우리 그 수송 부분의 엔드 유저까지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이 CO2 포집 그리고 이걸 이용한 합성이 얼마나 커다란 역할을 하는지 특히 탄소 중립으로 완전히 갈 때까지 경로 기술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합성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면 카본 뉴트럴이 아닌 카본 네거티브도 가능하다는 기술적인 가능성을 생각하면 역시 공격적인 개발이 필요하겠고요. 이건 독일에서 발표한 그 LCA 결과인데요.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전기가 청정하게 만들어지는 게 대전제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서는 지금 현재 독일의 파워 믹스를 가지고 내연기관부터 전기차, 퓨얼셀차까지 그 CO2를 계산한 결과인데 신재생 에너지가 탄소 중립 수준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내연기관부터 전기차, 퓨얼셀차가 거의 동등한 수준을 보여서 이퓨얼의 탄소 중립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위원장님 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숙제가 있습니다. 제일 큰 숙제, 효율. 이제 새로운 탄소 중립 시대의 효율의 시작점은 지금처럼 석유, 석탄, 가스가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서 나온 전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전기차 대비 그 뒤에 합성을 거쳐야 되는 이퓨얼 자동차는 당연히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파간다에서는 지난주에도 동아일보에 7배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레퍼런스가 2014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5배 정도 된다라는 게 아주 많은 문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하이브리드 차가 고려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분에 하이브리드화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되면 2분의 1 정도, 2배 정도 차이는 나는데 효율이 2분의 1인 거는 극복할 수 없는 거지만 여하튼 지속적인 효율 향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제일 큰 숙제고 그 다음에는 지금으로서는 상정할 수 없는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목표 가격은 1 내지 2유로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값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가장 호소력 있는 목표 가격은 2유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현재 가솔린 원가를 2050년에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2040년으로 땡긴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 안보 가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내 풍량이 많은 데에서 전기를 만들면 이 전기 요금이 표방되는 건 8분의 1이지만 실제로는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단가가 훨씬 싼 거고 거기에서 수소를 만들고 이퓨얼 만들어서 온다손 치더라도 북반구의 그 선진국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가격이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여서 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가치는 이 위에 있는 효율이나 비용 문제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 선언부터 NDC 그리고 최근에 모든 실행 계획에서 전기 수소차와 더불어서 이퓨얼 내연기관차를 동시에 개발한다는 전략은 표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아까 산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개 핵심 사업에 CCUS가 들어가 있고 이것은 지금 이퓨얼을 만드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2021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퓨얼 연구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셨지만 6번의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냈고 이때 이퓨얼이 가지고 있는 탄소 중립 성능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 그러는 사이에 현대자동차는 오늘 발표하시겠지만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퓨얼 차량을 개발을 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은 이메탄올 사용을 전제로 해서 컨테이너선 엔진을 만들고 특히 중속 엔진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는 개가를 이룬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금 IEA의 내처럴 에미션 시나리오는 아주 이상적인 값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다양한 기술이 모두 복합되어야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원료 공급망 문제, 국제 교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목표 달성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하려면 국제 공급망이나 기술 개발에 모든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역시 이 에너지 밀도가 높은 수송 동력 연료로서 이퓨얼은 필수적이고 또 신재생 에너지의 그 에너지 캐리어로서 에너지 안보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패널 디스커션의 주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퓨얼 기술 선도력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독일, 일본에 어떤 타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산업 육성이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게 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메시지가 아주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저 질문이 들어오는 건 제가 패널 디스커션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해도 높게 발표해 주신 배충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